오늘 하루 정치 뉴스 알아보고 분석해보는 뉴스 인앤아웃 순서인데요. 오늘도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우영입니다. 예.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하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조건부 가능성으로 시사했다는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는 26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로이터 통신과 윤 대통령이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인터뷰를 살펴보면 윤 대통령은 러시아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만약에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혹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 이렇게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한국이 6.25 전쟁 기간에 국제 원조를 받았던 것과 같이 우크라이나 방위와 재건을 도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언급도 했다. 로이터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물론 민간인 대규모 공격 등 전제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그동안 살상무기 지원 불가라는 정부 입장이 이제 변경될 가능성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거라서 이제 파장이 예상이 되는데요. 그동안 이제 우크라이나나 미국 등 서방이 우리나라로 하여금 무기를 지원하도록 압박을 해왔으나 우리 정부는 교전 국가의 무기 수출을 금지한 국내 정책을 들어서 거절해 왔습니다. 또 러시아의 영향력을 고려해서 러시아와 대립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인터뷰를 보면 남북 관계, 북핵과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윤 대통령이 북한 위협에 맞서서 초고성능, 고출력 무기를 개발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아시아판 나토 구상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핵 대응을 위해 나토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준비해야 하며 일본이 가입해도 문제는 없겠지만 한국과 미국 사이 더 많은 진전이 있었던 만큼 먼저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게 효율적일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보여주기식 남북 정상회담 없을 거다 이렇게 못 박았는데요. 갑작스러운 남북회담 발표가 신뢰 구축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쇼를 위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는데 무기 지원 반대 입장에 대한 변화를 처음으로 시사한 건데요. 어제도 전해드렸습니다. 이 야당인 민주당에선 한미 정상회담 전에 무기 지원 불가 방침을 밝히라고도 한 상황인데요. 어쨌든 정상회담을 목전에 둔 이 시점에서 정부의 스탠스가 바뀐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상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무기 지원도 안 하고 인도적 지원만 하면서 평화를 유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리고 러시아, 중국, 미국하고도 잘 지내고 이러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하지만 지금은 한쪽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핀란드 있죠. 네. 핀란드는 러시아에 항복을 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소련이죠.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을 했어요. 러시아 눈치를 엄청 봤거든요. 근데 나토에 가입을 해서 이제 나토 회원국입니다. 네. 스웨덴은 이제 좀 있으면 나토 회원국이 됩니다. 스웨덴 뭐 잘 아시다시피 중립국 아닙니까? 이 중립국들이 이렇게 나토에 가입을 한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러면서 모두 이렇게 다 둘이 뭉술이 지날 수 있는 시대가 이제는 지났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냉전, 우리가 신블록화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는 피할 수 없는 숙명으로 우리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핀란드, 스웨덴을 보면 이렇게 됐을 때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뭐 중국, 북한, 러시아하고 우리하고 한 편 먹고 나머지. 근데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지극히 소수일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는 제가 볼 때에는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지금 변화된 상황에서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남북 관계에 대해서 보여주기식 없다. 또 북한 위협에 대응해서 우리가 초고성능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런 발언들이 연일 이제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을 더 도발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도발의 강도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죠. 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얘기 안 하면 도발 안 합니까? 네. 그게 이제 사실 제일 큰 문제죠. 제가 하나 좀 지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역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역사 속에서 유효했다고 생각하는 정책이 있다라고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이것이 모든 것이 달라진 지금도 유효하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역사를 기억하고 그 속에서 교훈을 찾는 거는 맞지만 역사에 매몰돼서 달라진 시대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도 그것이 유효하다고 생각하면 자칫 역사의 화석이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인데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돈봉투 의혹 사건입니다. 예. 네,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당 내부에서 현재 프랑스에 머무르는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불만 계속해서 쌓이고 있습니다. 당이 궁지에 몰렸는데도 정작 본인은 외국에서 이를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 이런 불만이 쌓이고 있는데요. 송 대표는 일단 자신은 잘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가 대국민 사과하면서 요구한 조기 귀국에 대해서도 들어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느냐며 거리를 뒀습니다. 이번 주말에 이제 현지 시간으로 22일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태인데요. 조금 전에 이제 뉴스가 전해진 게 있는데 제가 살펴드리면 현지에서 기자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이제 파리 경영대학원 앞에서 만나서 조기 귀국 가능성 있냐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이번 주말 기자회견에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태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계파를 가리지 않고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일단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에서 당대표가 조기 귀국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했는데도 귀국을 미루고 기자회견 하나 하겠다는 건 전직 대표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민주당 내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 역시 성명을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녹취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이고 구체적이다. 완전히 새로운 당으로 다시 태어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송 전 대표가 귀국해서 사건의 실체를 밝혀달라. 예,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또 오늘 최고위원 회의를 살펴보면 지도부에서도 강한 메시지를 냈거든요. 고민정 최고위원은 믿고 싶지 않은 말들이 녹취록에 담겼다. 누명은 해명하고 잘못은 사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송갑석 최고위원도 당의 도덕성, 정체성이 뿌리채 흔들릴 상황에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개별 의원들의 실언 논란까지 불거졌거든요. 정성호 의원이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의혹을 두고 차비, 기름값, 식대 정도 수준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래서 이제 의혹을 두둔하는 거 아니냐 비판이 뒤따르자 오늘 이제 자신의 SNS에 입장문을 내고 부끄럽다, 국민께 부끄럽다, 실언을 했다, 불찰을 반성한다, 사과를 했고요. 장경태 최고위원도 오늘 SBS 라디오에서 이런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면서도 국회의원이 300만 원 때문에 당대표 후보 지지를 바꿀 가능성은 작고 50만 원은 한 달 밥값도 안 되는 돈이라고 말을 해서 논란을 예고를 했는데요. 자, 이 송 전 대표가 어쨌든 직접 금품을 전달에 개입했다는 취지로 들릴 수 있는 녹취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송 전 대표가 조기 귀국을 거부할 경우 후속 대응이 이제 당 차원에서 있을 것인지, 그리고 사실 지난 송 전 대표가 대표일 때 당시 부동산 의혹이 있었지 않습니까? 송영길식 탈당 해법이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하던데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지금 민주당이 왜 이렇게 손절 얘기가 나오느냐. 사실 민주당이 그동안 상당히 과거에 좀 매몰된 모습을 많이 보였거든요. 87년 민주당 구성원들의 상당수가 대한민국 민주화에 기여한 건 맞죠. 하지만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렸거든요. 우리가 그들의 업적을, 그들의 기여를 무시해서는 안 되죠. 네. 하지만 과거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도 그것이 유효하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민주당은 입에 달고 살았던 게 세 가지 단어예요. 민주, 정의, 도덕. 세 가지였거든요. 근데 이게 딱 터지니까 정의와 도덕을 입에 달고 살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자신들이 계속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모조리 사라진 꼴이 된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총선까지 지금 가까워오고 있고, 그런 상황에선 최선이 손절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손절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근데 문제는 송영길 전 대표가 빨리 올 것이냐, 그거 아무도 몰라요. 아니, 네. 귀국 빨리 할 거면 기자들 만나서 기자회견도 안 하고
기자회견에서 사실 할 말도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안 하고 그냥 오겠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이걸 뭐 그때 밝히겠다 이런 걸 보면 빠른 시간 내 이른 시간에 돌아올 가능성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럴수록 또 민주당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출당이다, 제명이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네. 총선을 앞두고 더 급해진 거죠.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뭔지 아세요? 자신들의 정치 생명이 송영길 전 대표의 뭐 여러 가지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끝 이겁니다. 네, 총선이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손절이 가장 최선의 답일 수도 있다. 예. 이렇고요. 한편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대야 공세를 퍼붓는 모양새입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까지 같이 거론하면서 전현직 민주당 대표를 부정부패 프레임으로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전주의 원내대변인은 조금 전에 제가 소개드렸던 정성호 의원의 전날 발언 기름값 식대 수준이라는 돈봉투 액수가 기름값 식대 수준이라는 이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또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결국 이 대표가 국회에 입성해서 당대표가 되면서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 의혹이 있었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 이 대표와 송 전 대표 간에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성호 의원의 실언 그리고 장경태 의원도 오늘 발언에 대해서 조금 전에 입장을 밝혔는데 이런 관행이 사라져야 한다. 그리고 이런 녹취록 내용이 구태하고 한심하다는 취지를 강조하기 위해 말한 것이라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여당에서도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비판이 거센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런 발언들. 제가 볼 때는요. 네. 뭐 본인들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말이에요. 저는 상황 판단을 상당히 잘못하고 있다고밖에 판단을 못하겠어요. 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네. 금품이 선거를 앞두고 오갔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뭐 얼마 오가고 뭐 50억은 괜찮고 아니 50만 원은 괜찮고 50억이 문제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네. 핵심은 금품이 오갔다는 거고 자꾸 그런 상황에서 그 핵심 뭐 금액 얘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거는 상황을 축소하려는 의도적으로 축소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하는구나라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어요. 참고로 정당법 50조 1항을 보면은요. 예외 규정이 있기는 있어요. 네. 정당의 중앙당이 당원에 따라 개최하는 전국 단위의 최고 대의기관 회의에 참석하는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제공하는 교통편 이런 교통비는 그리고 음식물은 이 예외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선거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당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정당법 50조 1항에 뭐 이거는 얘기할 필요도 없이 위반이에요. 사실 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네. 경우에는. 근데 왜 자꾸 금액을 얘기합니까? 중요한 건 돈 준 주체가 정당 중앙당이냐? 중앙당 아니다? 그건 문제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돈 줬잖아 선거 있는 데서. 만일 이거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이걸로 끝나는 거지 뭐. 아유 50만 원 뭐 이게 무슨 식비다 뭐. 그거는 진짜 오히려 본인들의 이미지를 더 악화시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이 판단 잘한 거죠. 빨리 사과한 거는 맞는데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죠. 네. 어쨌든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핵심은 액수가 아니라 금품을 오갔다는 그 사실 자체다. 그렇죠. 네. 그 의혹이 사실로 되면 그게 문제라는 네.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소식 양특검법 관련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이번 주 중으로 법사위 개의를 또다시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다음 주 목요일인 27일 본회의에서 양특검법 민생 법안들을 국회법에 따라 처리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양특검법은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뉴스를 많이 챙겨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죠. 50억 클럽 특검법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말합니다. 박 원내대표는 법사위를 열어서 민생 법안들과 양특검법을 처리하는 게 입법부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서 법사위 개최 제의를 1시간 만에 철회했다. 윤심이 불허했는지 혹은 법무부 장관 언질이 있었는지 알 길이 없으나 스스로의 말을 뒤집어서 법사위 회의를 막아 특검법을 저지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정의당이 어제 법사위 즉각 특검법
법사위는 즉각 특검 법안을 상정해서 국민적 요구에 응답해야 하나 국민의힘이 위원장직을 방패막이로 회의 일정도 잡지 않고 방탄 행보만 하고 있다. 정의당의 길은 이제 패스트트랙으로 통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을 위해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인 180석, 180석 이상이 필요한 만큼 169석을 가진 민주당으로서는 무소속 의원들과 연대를 하더라도 6석을 가진 정의당과 공조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서서 정의당이 이제 선 수사 후 특검이라면서 이제 패스트트랙 지정에 부정적이었는데 입장을 선회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국민의힘이 아니라 정의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국민의힘 태도 때문에 입장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이거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죠. 단 일반 여론에는 정의당의 행동이 어떻게 비춰질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네. 그건 뭐냐면 지금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 지금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래서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쌍특검을 빨리 처리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네. 일단은 맞불까지는 아니지만 최소한도 여론에 있어서의 시선을 약간 돌릴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정의당이 여기에 같이 동조를 한다라는 느낌을 줬을 때 일반 여론이 이거 분위기 전환용으로 하려고 하는데 정의당도 같이 하네 라는 인상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취지는 안 그렇다 하더라도 여론에게 그런 인상을 많이 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마치 지난번에 그 검수완박법하고 이 선거제 개편 이것과 맞물렸을 당시를 다시 한번 회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그런 예상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명분이 어떻고 참을 만큼 참았고 다 이해하겠는데 단지 시기적으로 지금이 과연 올바른가는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네, 여론이 바라보는 시선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대책 관련 소식 살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전세 사기 대책으로 피해 주택을 공공 매입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 검토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언론과의 전화 통화를 이제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가 했다고 합니다. 물론 예산이 들어갈 수 있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단서를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지금껏 전세 사기 피해를 본 또 다른 분들도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가 피해 보호를 위해서 여러 조건에 맞으면서도 형평을 맞춰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부연하기도 했는데요. 이 공공 매입 또 우선 매수권 부여는 전세 사기, 깡통 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 피해자 모임에서 요구해온 조치이긴 합니다. 공공 매입과 우선 매수권 부여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공공 매입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정부가 주택 대금을 일부 지원해서 매입하는 방법을 말을 하고요. 우선 매수권 부여는 피해 주택에 대해 진행 중인 경매를 중단하고 정부나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우선 사들일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방식입니다. 정부가 이제 어제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의 거주권 확보를 위해서 해당 주택 경매를 신청한 금융기관에 일시적으로 경매 연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는데 공공 매입, 우선 매수권은 언급되지 않았었거든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내일 정부로부터 구체적인 상황을 보고받고 대책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제도 이제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이번 대책 마련이 이미 좀 논의가 좀 늦었다, 뒷북이다 이런 비판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또 시행되려면 또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너무 늦진 않을까요? 물론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한 법안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전세 금액을 공시지가라고 그러죠. 그거를 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지금 얘기도 있고, 근데 그런 거는 사실은 법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피해를 얻은 분들이 이제 어떻게 됐느냐 이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매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사실 법 말고도 얼마든지 시행령이나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최대한 해당 사안을 빠르게 수습하되 그 중심에는 피해자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지금 사실은 정치권이 여야 막론하고 국회에서 대국민 사과해야 돼요. 지금 동탄에서 아까 뉴스 보니까 학교에서 동탄에서 또 터졌어요. 전세 사기가. 이 사방에서 터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그 영민 하신 건 김영민 아나운서가 또 생각이 나기 때문에 그 이 똑똑하신 이 국회의원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뭐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입에서 맨날 민생 입에 달고 살면서 예? 아니 진짜 민생의 핵심은 도대체 자기들이 해놓은 게 뭐가 있어요. 이 사람들 진짜 대국민으로 무릎 꿇고 사과해야 돼요. 지금 몇 분이 더 돌아가셔야 이 책성이 풀립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타스크포스라는 말이 좀 민망하지 않을까요? 네, 그만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금태섭 전 의원 등이 주도하는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 준비 모임이 한국 정치 문제와 재현을 주제로 첫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제 보면은 금 전 의원을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권지웅 전 비대위원, 국민의힘 김재섭 도봉갑 당협위원장, 청년정의당 김창인 대표 등이 참석을 했고요.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좌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금태섭 전 의원이 신당 창당을 추진하겠다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김종인 전 위원장의 경우에는 국민들이 각성하면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신당 창당에 대한 견해를 이야기도 했고요. 오늘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이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좋은 후보자들이 나오면 금태섭 전 의원이 그러니까 어제 토론회에서 수도권 중심의 30석, 30석을 가진 신당을 가질 수 있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좋은 후보자들이 나오면 그 정도도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또 이제 한 자리 뭐 자리를 받을 수 있냐, 할 수 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거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향후 제3지대가 유럽처럼 제1당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 이런 질문도 받았는데 김 전 위원장이 국민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달린 것이다 답을 했거든요. 제가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 관련 소식도 많이 전해드렸는데 여론조사를 보면 무당층 비율이 최근 점차 높아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이걸 말씀드려야겠죠. 한국갤럽의 경우에도 이제 29%로 고맙습니다. 무당층 비율이 집계가 됐고요. 최근 조사 기준입니다. 리얼미터는 12.2%로 진행됐는데요. 리얼미터 조사는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4월 10일부터 14일까지 나흘간 진행했고요. 한국갤럽 자체 조사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자, 질문으로 돌아가서 수고하셨어요. 네, 예. 제3지대 신당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첫째로 일단 무당층 추이를 보면은요. 네. 한국갤럽 기준으로 본다면은 사실 지난 1월부터 우리가 쭉 보면은 사실 무당층이 그렇게 크게 요동치지는 않습니다. 네. 27에서 32 사이로 꾸준히 왔다 갔다 하지 이게 뭐 갑자기 막 40으로 되고 이렇진 않아요. 네. 한국갤럽 기준으로. 그런데 뭐 일단은 뭐 만들겠다고 그러니까 파이팅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근데 제가 이제 예언을 하나 할까요? 만일 제3당 움직임이 있고 여론조사를 하면 잘 나올 겁니다. 제가 볼 때 30% 넘게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선거에 가까울수록 점점 떨어질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유럽 말씀하셨는데 마크롱 얘기를 한다고요. 네. 마크롱의 그 앙마슈라는 정당이 있잖아요. 앙마슈가 의석이 한 석도 없었어요. 근데 마크롱이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한 달 반 후에 항상 치러지거든요. 거기는 프랑스는 하원 선거가 하원 원내 일당이 됐어요. 예? 그런데 이건 뭐냐면 첫째 프랑스는 결선 투표가 있다. 둘째 결선 투표가 없었으면 사실은 힘들었어요. 네. 마크롱이. 그리고 마크롱이 대선에서 이겼기 때문에 한 달 반 치러지는 게 이른바 허니문 피리어드에 치러지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 비교가 안 돼요. 두 번째 대통령제 있잖아요. 네. 대통령제에서는 유력 대선 후보가 없는 정당이 이 3당으로 등장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하지만 한 가지 예외는 있어요. 저는 3당을 만들겠다. 전 이게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3당을 만들겠다고 그랬을 때 예를 들면 충청권을 기반으로 한 정당이 나온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민련을 비롯해서 국민중심당 계속해서 충청권을 대표하는 정당이 있었는데 지금 가장 충청권 대표하는 정당이 없는 시기가 길은 시기거든요. 네. 이런 때 나온다. 그럼 뭐 그건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뭐 수도권에서 30석 뭐 열심히 노력하시라고 저도 힘을 보태드리고는 싶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돌풍이 일었던 이유는 네. 안철수 대표가 그때 당시에 상당히 상품성 있는 대선 후보로 비춰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선 후보가 없이 정당을 만들어서 뭐 좋은 후보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당선이 뭐 안 된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볼 때는 과거 역사를 봤을 때에는 그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예,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예, 뉴스 인앤아웃 지금까지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